5년 전 멀리 시집 갔던 딸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깊은 밤 온몸에 멍이 든 채 갑자기 현관문 앞에 나타나 내뱉은 첫마디가 "엄마 나 너무 아파" 라면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5년 전 사랑을 위해 엄마와의 연을 끊고 도망치듯 시집 갔던 딸. 5년 후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젠틀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 부잣집 사위는 어떻게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악마로 변해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치밀한 판을 짜고 결정적인 한 수를 던져 그 오만방자한 사위를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무릎 꿇고 비는 패배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영자 여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딸을 위해 싸운 한 어머니의 가장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방역전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정영자, 올해 63입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이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촌은 더욱 그렇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억눌려 우는 소리처럼 우 하고 들려오곤 하지요. 저는 이 정막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5년 전 제 하나뿐인 딸 수연이가 그 남자 때문에 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간 뒤로 평생을 지켜온 이 낡은 집에는 저 혼자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추억들만 덩그러니 남았으니까요. 5년 꼬박 5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잘 지낸다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죠. 가끔은 제가 못된 마음을 먹고 그래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라고 독하게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창밖에 비바람이 유난히 거셉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마음이 심란해져 도통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저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직 불도 켜기 전이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 공, 공. 아주 작지만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깜빡거리는데 웬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짙은 외투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문가에 기대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몸을 꿈틀거리는 게 보일 뿐이었죠. 요즘 흉흉한 뉴스도 많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신고하려고 전화기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 문 밖에서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마, 나야.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련이 일듯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 3개를 허둥지둥 풀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빗물과 한기가 섞인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쇠망치로 박살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5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생기 넘치던 예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입게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는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별처럼 빛나던 그 눈동자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깊은 우물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듯 제 품으로 쓰러지듯 안겨왔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오랫동안 헤매다 드디어 집을 찾은 아이처럼 제 잠옷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저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진 수연이를 일으켜 세워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비바람을 차단하자 거실에 따스한 불빛 아래 딸아이의 참혹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기자 드러난 가녀린 팔과 목덜미 어깨. 그곳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해가는 옛 멍 자국과 붉게 부어오른 새로운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쥐어 짜듯 아파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팔에 가장 심한 멍 자국에 손을 대려 하자 수연이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공포,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놈이 때렸니? 딸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딸은 인형처럼 멍하니 제 손길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시키고 뽀송뽀송한 제 잠옷을 입혀 자리에 눕혔습니다. 수연아, 일단 한숨 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다. 내일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생각하자. 그날 밤 딸은 제 옆에 새우처럼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세상 끝에서 도망쳐 나와 겨우 숨을 곳을 찾은 짐승처럼요. 저는 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잠든 딸의 팔에 드러난 멍 자국들은 제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5년 전 그날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시간은 5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연이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미모도 빼어나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죠. 그러다 딸아이가 최민석이라는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울산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더군요. 부유한 배경에 훤칠한 외모, 고급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돈을 물쓰듯 하는 그 남자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수연이는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집에서 딱 한 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로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겉돌았고 말은 지나치게 번지르르 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가벼움을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상대해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연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저 사람 반대다. 제 이 한마디가 거대한 화약궤 불을 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연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걸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갑자기 결혼해서 울산으로 가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만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냐. 엄마 나 28이야. 결혼할 때 됐잖아. 그런 사람 또 어디서 만나. 돈 많다고 좋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널 아껴줄 사람이 못 돼. 자기밖에 모르는 눈이다. 그날 딸아이는 짐을 싸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엄마처럼 평생 이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콩나물 값이나 아끼며 살길 바라는 거야. 난 그 사람 사랑해.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결혼할 거야. 이제부터 난 엄마 딸 아니야. 그렇게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최민석의 스포츠카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쫓아나가지도 못한 채 텅 빈 딸의 방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딸 아니다 라는 그 말이 가슴의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후로 5년 딸은 정말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영혼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끓여준 죽을 기계적으로 삼킬 뿐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멍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그 낡은 가방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펴보니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3개월 전 날짜가 찍힌 작고 흐릿한 아기집 사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신이었구나. 그때 언제 다가왔는지 수연이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의 사진을 보자마자 딸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사진을 뺏으려다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돌려줘? 내 아기 돌려줘!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딸의 울음속에서 저는 멍투성이 몸보다 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3개월 차. 남편 최민석은 사업 계약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네가 재수가 없어서 일이 안 풀린다며 임신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속에 제 손주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병원 가자고 비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엄살 피우지 말라고 결국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딸의 말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왜 진작 안 도망쳤어? 왜 집에 안 왔어? 제 절규에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 하고 나갔는데 엄마가 나 미워할까봐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다. 내 옆에 있으니 됐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가게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 집을 비웠습니다. 혼자 남은 수연이는 집 안을 서성이다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한 게 없는 방, 익숙한 냄새. 그러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 카네이션 편지, 그리고 가장 밑바닥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기차표였습니다. KTX 승차권 서울 울산.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북한 승차권 뭉치였습니다. 4년 7개월 전 겨울부터 시작해 봄, 여름 태풍이 오던 날,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찍힌 날짜들.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울산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딸이 잘 사는 모습만 훔쳐보고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말 한마디 못 건네고 돌아섰던 그 수많은 날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는 그 기차표들을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5년의 세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제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울음 그쳐라.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 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다. 저는 바로 울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남동생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자초지종을 들은 동생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상철아,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그놈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날 밤 트럭을 몰고 한달음에 달려온 동생과 함께 우리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구타로 인한 상해뿐 아니라 유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수연이를 돌봐주다 해고당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연락해 영상통화로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셋째 유능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민석 공장의 재정 상태와 거래처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지금 최민석 씨 공장의 매출 80%가 일본의 한 무역회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거래처 대표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부분을 공략하면 법적인 처벌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돈으로 으스대던 놈이니 돈줄을 끊어버려야지.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본 거래처에 보낼 기업 리스크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뺐습니다. 오직 팩트만 담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폭행 증거 유산, 사실, 그리고 형사 고소가 임박했다는 법적 서류에 일본어 번역 공증본까지.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주문을 전면 보류하고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공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금이 막히자 하청업체들이 몰려와 대금을 독촉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최민석은 처음엔 수연이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이수연, 너 안 기어들어와 죽고 싶어. 너 같은 게 감히 집을 나가 넌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태도가 바뀌더군요. 전화를 걸어와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희 공장 망하게 생겼어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자네 아내가 아니네. 그 말은 판사 앞에서나 하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열흘 뒤 최민석의 공장은 멈췄습니다. 기계 소리가 끊긴 공장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쳤고 이 소식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유산시킨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났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장이 그에게 날아갔습니다. 8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와 위자료, 그리고 특수상해 및 낙태치상 혐의. 어느 날 오후 제가 포목점에서 원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최민석과 그 어머니 사돈댁이 들어오더군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일본 쪽에 오해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러다 저희 다 죽습니다. 사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대걸레를 빨았던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쫙 끼얹었습니다. 학! 비명을 지르며 물벼락을 맞은 그들 앞에서 저는 빈 양동이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구경 나온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이 모두 듣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놈이 바로 내 금쪽 같은 딸을 때려서 유산시킨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제 와서 돈줄 끊기니까 잘못했다고 빌러왔어요. 내 딸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너희들은 구정물 뒤집어 쓰는 것도 억울하냐. 최민석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의 딸은 너희들이 함부로 버리고 주워 담는 쓰레기가 아니야. 내 딸 뒤에는 이 엄마가 있어. 법대로 죗값 다 치르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제 서슬퍼런 일갈에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모자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최민석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수연이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연이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받은 위자료로 제 가게 옆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법적 절차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유리창 너머로 상담에 열중하는 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미워했었죠.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리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있다면 제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뒤에는 당신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엄마는, 가족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딸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